네, 제4절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71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관련되는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신고하는 서식이고요.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해서 작성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월별 납부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매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에 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합니다. 거기서 주의하실 거는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해서 소득 처분된 상여나 배당, 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여, 배당, 기타 소득은 매월인데요.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여기서 반기별 납부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 직전 과세 기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반기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1페이지 방갈로 2번에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우리 원천징수 관련해서 연말정산 시에 환급세액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먼저 직원들한테 환급을 해주고 회사는 환급해준 금액을 다음 달 원천징수세액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게 일반 이제 조정 환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자금의 여력이라든가 또 환급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회사 돈으로 환급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국세청에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3월 10일 날 우리 연말정산 신고함과 동시에 환급 신청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반기별의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자는 연말정산분을 7월 10일 날 신고하고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1, 2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72페이지에 내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1월과 2월 연말정산분을 합쳐서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고요. 3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난 이후에는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를 7월 10일까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대상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작성을 하는데 이때 납부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작성 기준은 귀속연월과 직업연월을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한번 보면 자, 급여자료 입력하실 때 우리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급여자료도 귀속연월과 직업연월이 있습니다. 귀속연월과 직업연월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작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도 보시면 귀속기간과 직업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귀속기간과 직업기간이 동일한 부분을 합산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귀속기간과 직업기간이 차이가 있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다면 각각 작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 예를 들어서 2016년 3월 급여와 4월 급여를 2016년 4월 달에 지급을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3월 급여는 귀속이 3월이고 지급이 4월입니다. 4월 급여는 귀속이 4월이고 지급이 4월입니다. 이런 경우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2장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2장 만들어야 되고요. 자, 7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기본사항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신고 구분의 내용이 있는데요. 신고 구분 우리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 신청해서 6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분 신고는 매월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반기별 신고자는 반기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걸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 신고와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처분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연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연말정산 관련되는 내용을 신고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교재 동그라미 2번에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월과 연말이라는 곳에 두 곳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해서 신고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환급 신청은 환급 신청란에 표시해서 그러니까 환급 신청액을 표기한 후에 원천징수 세액 환급 신청서를 부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귀속 연월, 소득 발생 연월을 기재하는 부분이고요. 반기별은 반기 개시일로 기재를 하고 소득 처분의 경우에는 귀속월은 대상 소득에 대한 당초 귀속 연월,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2017 2월로 기재한다. 자, 지급월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급월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한 월인데요. 다만 이제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을 기재하고 2016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지급월을 2017 2월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보시면 2016년 2월 달 거를 한번 보죠. 자, 2월로 해서 귀속기간, 지급기간을 2월로 해서 그러니까 작성을 하게 되면 자, 매월 신고하는 분에 대한 소득 2월분 급여대장에서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우리 연말정산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된과 동시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신고 구분을 보면 매월에 표시가 되어 있고 연말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매월 신고하는 분 중에 연말정산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미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267만 5,160원을 환급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에 있는 환급 신청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는데 환급 신청에는 마우스로 체크를 하시면 체크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여기에 이제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20일 환급 신청액이라고 있죠. 여기에 하는 205만 1,620원 당해 연도 원천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환급 신청에 체크가 돼서 환급 신청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고요. 환급 신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급 신청까지 체크가 됐고요. 자, 75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징수명세서 및 납부세액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보면 우리 인원이 나오죠. 소득 지급 쪽에 인원, 총 지급 소득세가 나오는데 인원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원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는 인원을 잘못 기재해서 1인당 지급액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변동할 때는 오류 대상으로 국세청에 소명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지급액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5 총지급액은 비과세 및 과세 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기재하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화면에 나오는 1,709만 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는 식대라든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다라는 거죠. 빠져 있기 때문에 정리를 그러니까 구분해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의 총지급액 합계액하고 지급명세서상의 총지급액의 합계액은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 마지막 시간에 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그 내용하고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교재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자, 76페이지에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방법입니다. 자, 만약에 수정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작성되어 있는 부분을 저장을 하고 다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관련해서 수정과 관련해서는 78페이지에 수정신고 종합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자, 수정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먼저 신고 구분에
수정으로 표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월달 부분이었죠. 8월달 급여에 대해서 8월달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정기 신고로 마감이 돼 있다라는 거죠. 수정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 신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 신고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7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수정 신고는 별지로 작성 제출하며 귀속 연월과 직업 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와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속 8월, 직업 8월이라고 하면 이게 동일한 상태에서 신고 구분에서 보시면 우리 수정 신고라고 있습니다. 정기 신고, 수정 신고, 기한 후 신고가 있는데 수정 신고를 체크를 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간이 세액란을 보면 위에 있는 부분은 당초 신고 내용이고요. 밑에는 이제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수정된 내용은 까만색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우리 가감세액에 원래 신고 납부했던 거는 40만 원이고요. 43만 1,440원 해서 추가로 3만 1,440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요 세액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세액은 지금 귀속 8월, 직업 8월 기준으로 된 수정신고서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요 부분은 우리 교재 76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보시면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세액은 수정신고서에 A 90번 난에 적지 않는다. 수정신고, 이 지금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죠. 수정신고 하단 부분에 보시면 이행상황신고서에 밑에 가시면 수정신고 세액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재에 가셔갖고 보시면 80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78페이지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8월 달분을 9월 10날에 정기신고분입니다. 그죠? 정기신고분 우리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정신고분, 수정신고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작성을 하게 되면 매월 수정 체크가 되면서 수정신고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79페이지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고요. 80페이지에 자, 수정신고는 10월 달에 제출한다라고 했습니다. 8월 달분을 10월 달에 제출하죠. 그럼 10월 달 급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 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10월 달로 다시 수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귀속과 직업어를 수정하고요. 정기신고분으로 해서 합니다. 해서 보면 자, 간이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쭉 있으면서 하단 부분에 수정신고 세액이라고 있죠. A 90번. A 90번 난에 우리가 소득세 3만 원. 그죠? 수정신고와 관련되는 부분. 가산세 1,440원. 이렇게 입력을 해서 10월 달 귀속으로 해서 우리가 세금 납부할 때 납부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우리 수정신고서 제출하면서 납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원천세는 원래 납부 금액은 원천세 수정신고하는 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수정세액을 합쳐서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환급세액 조정해서 76페이지에 환급세액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시 2월 달 부분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 부분에 있어서 우리 77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20번 차기 2월 환급세액 중에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은 21번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20번에 있는 이 환급세액 금액 차월 2월 환급세액 부분이 21번에 환급신청액에 표시를 하게 되면 상단 부분 신고 부분에 환급신청으로 표기가 되면서 중간에 그 탭을 보시면 원천징수명세 납부세액 부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있습니다. 환급 신청서에 소득구분, 귀속연월, 직업연월, 뭐 소득, 직업, 기납부 관련되는 정보들을 전부 다 입력하셔서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81페이지에 사례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요령이 있는데 매월 납부자의 경우에는 뭐 작성하시는 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될 건 없고요. 자, 82페이지에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관련 양식이 있습니다. 자, 이 양식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반기별로 신고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부분이 우리 교재 84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신고 구분,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는 월별 신고 납부와 반기별 납부로 구분되어 있으며 반기별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을 받아서 승인받은 경우에 미리 그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데 회사 등록에 그 추가 사항에 반기별 납부 여부가 있습니다. 우리 원천징수 근로소득 관리 쪽에 기초정보에 가면 회사 등록이라고 있죠. 자, 회사 등록 클릭하셔서 회사 등록에 대한 부분 중에 추가 사항으로 가면 위에 반기별 납부 적용 여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부에서 여로 표시하신 다음에 반기별 납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기별 납부 여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월 납부 신고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납부 신고가 안 되고요. 반기별 납부가 부로 돼 있을 때는 매월 납부로, 여로 돼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기별 납부 여부에 있어서 여기에서 반기별 납부자는 회사 등록 쪽에서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나머지 내용을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실무 사례에서 내용이 있습니다. 사례 부분을 잠깐 보면 자, 기본적으로 급여체계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급 가족수당, 자가운전 보조수당, 식대, 연장근로수당, 월차수당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원이 있다.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가정한다.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과세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원 등록 쪽이나 급여 자료 입력 쪽에서 미리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먼저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실 때 수당 공제 쪽을 미리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과세와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수당명에서 과세와 비과세 부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표시를, 수당 명칭을 구분할 수 있게 표시를 해주시면 훨씬 편리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은 근로소득 유형에서 비과세 코드와 한도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85페이지에 연간급여대장에서 기타 참조사항, 송창식은 5월 25일 날 퇴사했다라고 돼 있고요. 매월 25일 날 급여일이고, 백두산의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나머지 직원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수당 등록이 완료되고 나면 1월달 급여부터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해서 쭉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시는데, 자, 1월달 급여를 정리하고 나면 2월달 급여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2월달 급여를 입력할 때 2월달 급여를 처음 입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달 급여는 3월달 급여를 잠깐 보도록 하죠. 만약에 3월달 급여를 처음 입력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면 우리 직업일자 쪽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3월달 부분을, 직업일자에서 3월달 부분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요. 3월달 급여를 다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25일 날 입력을 하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겠습니까? 라는 멘트가 나타납니다. 자, 매월 급여가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달 급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세무사랑 프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월 원천세 작업하는 부분이 전달하고 동일하다면
예를 통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복사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수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 내용을 반영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88페이지에 계속 근무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전달 내용 반영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 급여에 대해서 89페이지에 계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2월달 급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월달 급여에 대해서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감 취소를 하신 다음에 자, 중도 퇴사자 옆에 역삼각표 눌러서 연말정산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이 부분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역삼각표 눌러서 분납 적용 부분입니다. 분납 적용 안기흥에 대해서 분납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기흥 씨 같은 경우에는 37만 3,640원, 즉 12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추가 납부세액이었는데 분납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분납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급여대장은 이렇게 작성이 되고 나면 가능하면 마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감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월달 급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월달 급여로 가서 3월 데이터를 받으면 안기영 씨는 분납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분납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납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월 중도 퇴사자 정산 부분에 있어서 F11번 분납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안기영이 분납되는 금액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분납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안기영에 대해서는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는 분납세액을 납부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4월 달까지 계속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중도 퇴사자에 대한 부분이 되겠네요. 자, 중도 퇴사자 데이터가 5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자, 5월 달에 있는 부분, 중도 퇴사자 관련되는 부분, 중도 퇴사자 소득세 정산되는 과정이 확인되어 있죠. 요거는 F7 중도 퇴사자 정산을 통해 갖고 지금 정산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상여금 지급 시에 급여 자료 입력 내용, 이 부분은 뭐 간단한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4번에 이제 급여 자료의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월 이렇게 급여 자료를 입력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일반 전표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재무제표 만들 때 모든 것이 자료가 정보가 반영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급여대장을 보면서 수동으로 회계 처리 일반 전표, 회계 관리 쪽에 일반 전표 쪽에 가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소득 관리나 일용 근로소득 관리 이런 쪽에 보시면 급여 자료 회계 처리, 일용 근로소득 관리 쪽에 보시면 일용 급여 자료 회계 처리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급여 자료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면 귀속 연월,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월 달 것만 정리를 해보죠. 1월 달 거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급여 자료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급여 자료를 전표를 발생을 시켰습니다만은 급여 자료 전표 발생 일자, 급여 지급 일자가 되겠죠. 지급 일자를 기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등록돼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거래처 정보가 되겠습니다. 거래처 정보는 급여에 대해서 직원별로 한다면 직원 거래처 코드를 전부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직원들은 등록을 안 하시더라도 요 4대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 이런 부분들은 거래처를 미리 거래처 정보가 등록돼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F7번에 보시면 적요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F7번 적요 설정에서 항목명과 적요를 동일하게 사용할 거냐 예로 표시하신 다음에 하시게 되면 적요가 하단 부분 계정과목부터 시작해서 기본급,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이 예수금에 대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적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훨씬 일반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전표 내용을 보고도 급여에 어떤 항목으로 지금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급여 중에 보시면 직원 급여와 임금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개정 과목들이 분류가 되어 있죠. 요 분류는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시면 사원 등록 쪽에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자료, 추가사항, 사원 등록에 기본사항,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사항에 가면 회계처리 급여에 개정 과목을 등록하는欄이 있습니다. 그죠? 기본사항에서 안기영 씨 같은 경우에는 생산직으로 표시를 했죠. 생산직이기 때문에 추가사항에는 급여가 그러니까 제조원가 급여로 이렇게 개정 과목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속리상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생산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급여 자료 회계 개정 과목은 판관비 개정 과목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급여 자료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 급여 자료를 다 정리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전표 추가 F4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전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우리 회계관리에 전표 입력 쪽에 일반 전표가 있습니다. 일반 전표에 1월달 전표를 가보면 지금 원천징수 쪽에서 반영된 자료들이 전표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확인되는 전표에 커스를 이동을 시키면 상단 부분에 원천이라고 표시가 되죠. 원천 데이터를 자동으로 반영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